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요즘 재테크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재테크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흔히들 부동산, 또 주식 투자를 떠올리실 텐데요. 2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를 막론하고 하나쯤은 하고 있다는 재테크. 이제는 소장의 의미를 넘어서 소유의 의미를 갖는 재테크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고이 상류층이나 상상했을 법한 미술품 투자, 일명 아트테크인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약 45년간의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인현 작가와 함께 최근 아트테크가 불러온 한국 미술 시장의 확대와 우리 미술, 우리 그림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45년간 활동을 하셨어요. 굉장한 시간인데 어떻게 또 이렇게 미술을 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림이 저한테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것은 참 운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실 초등학교 때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나 뭐 뛰고 달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초등학교 때 특할반이 있었는데요. 그 특할반에 이제 저는 당연히 축구반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체크를 하는데 축구반에 들어가 손을 들었죠. 그런데 자리에 쭉 이제 뒤에 이제 아무래도 축구반이니까 키 순서대로 이제 반을 이제 축구반으로 이게 집어 넣었는데 저는 중간쯤 왔는데 제 앞에서 끝나는 거예요. 정원이 차버린 거죠. 아, 그래요? 이 담임 선생님께서 나중에 딱 차고 나니까 그 비어 있는 부서에 무작위로 너는 여기, 너는 여기 한 게 제가 공교롭게 미술반에 들어갔어요. 아, 그때 그러면 미술을 접하게 된 거예요? 네네. 딱 미술반에 들어갔는데 아, 그때 그 미술 선생님께서 참 이렇게 어머니 같은 포근한 인자한 모습에 이 그림을 재밌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흥미가 이렇게 자꾸 유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 보통 어렸을 때 그림 그리면은 그냥 이게 정자세로 많이 그림을 표현을 하잖아요. 인물도. 근데 그 선생님 말씀으로는 좀 이렇게 뻣뻣한 것보다는 좀 뭔가 이 찰나적인 동작을 그리는 것이 훨씬 그림에 더 운동감이 있고 생동감이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선생님께서 가서 그림 한 점씩을 그려서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생님 지시대로 밖에 나가가지고 당연히 저는 축구하는 애들을 그렸죠. 마음을 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가장 역동적인 모습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애들을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이 찰는 순간이나 막 이런 거 동작을 몇 개 해서 이제 이 집어넣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어째 선생님이 제출하고 그랬으니까 선생님 앞에 딱 그려서 딱 갖다 냈죠. 제출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딱 바라보면서 저를 몇 번 쳐다봐요, 그림하고. 그래서 야, 이거 너가 그렸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제가 뭘 어떻게 잘못됐나 해서 아, 그럼 선생님이 굉장히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야, 너 정말 그림 잘 그린다. 나 한생 처음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림으로. 그때부터 더욱더 흥미를 가지시게 됐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그런 칭찬을 해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뭐 대회를 나가는, 언제 대회가 있는데 실기 대회가 있는데 그걸 나가라는 거예요. 나 추천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대회라고 하면 축구 대회밖에 몰랐는데 미술도 뭐 실기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해 주는 대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나가서 그림 그렸던 데가 다가산. 그때는 다가산에서 막 이제 모여서 그런 시기대를 많이 했던가 봐요. 다가산이 막 북적북적 돼요. 막 어린이들이 뭐 어른들이고. 근데 거기서 이제 종이를 하나 주고 그림 그려서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가산 위에 올라가서 밑에 풍경을 바라보고 거기 지나간 사람들과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 동작들 이런 걸 이제 감안해서 작업을 해서 제출했어요. 그때 나갔던 그 대회에서 최고상을 받은 거예요. 이게 소년 한국일보 주최 그 실기대에서 최고상을 받은 거예요. 그게 지금도 토르프가 있어요. 그게 주문을 떠가지고
손상이 안 되고 그대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렇게 돼서 그림하고 이제 연을 맺게 되죠. 아니 그러면 작가님 왜 보통 어른들이 야 미술하면 안 돼 굶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미술을 업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또 당시 어땠을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림으로 업을 하려고 생각을 안 했죠. 그때로 끝났죠.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서는 이제 정말 공부를 해서 이제 뭔가 돈벌이 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택하려고 한 건데 또 여기서 또 한 번 운명적인 또 사건이 터져요.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네네. 각 밤마다 그 한경미와 게시판 있잖아요. 그걸 이제 아마 그 성과 누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1, 2, 3등을 이제 아마 밤마다 그 경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저희도 그 당시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뭘 하나씩 환경미화 할 거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저는 마땅히 가져갈 게 없어서 초등학교 때 그림 잘 그렸다는 그 이제 생각만 가지고 밀레의 저녁종이라는 그림 명화 있잖아요. 네네. 밀레의 저녁종. 네. 그 그림을 그대로 모사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놈을 갖다 제출했더니 그 담임 선생님이 그놈을 게시판에 이제 붙여놨죠. 근데 그날 이 수채화 선생님이 아니 수학 선생님이 쭉 이제 판서를 시켜놓고 쭉 가서 당신도 이제 학급 담임이니까 뒤에 이렇게 본 거예요 게시판을. 네네. 근데 제 그림인데를 보면서 뒤에 있는 아이들 야 저게 그림이냐 사진이냐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저거 박연희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 그 양반이 저한테 옆에 오더만 야 너 박연희 너 그림 아주 소질 있다. 너 이따가 수업 끝나면 네. 학교 수업 끝나면 나 한번 찾아와라. 찾아갔죠. 예. 찾아갔더니 그럼 내가 좋은 선생님을 소개해 줄 테니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해라. 해가지고 이미 갔더니 편지를 써놨더라고. 두툼하게. 주변에서 그래도 그 실력을 정말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움직여주니까 지금의 작가님이 계신 맞습니다. 거네요. 예. 그게 그분이 소개해 준 선생님이 누구냐면은 예. 저 원대 미술대학 교수였었던 박남재 선생님이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분이 저 동문사거리 그 당시에 홍지서림이 거기 있었어요. 네. 그 2층에 이제 박남재 화실이라고 운영을 하셨는데 예. 와서 석고상 하나를 놔두고 그걸 한번 그려보라고 합판을 깔아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는 대로 그랬죠.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 그랬더니 나중에 끄덕끄덕 하시더니 잠깐 와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갔더니 그림은 재능이 있는데 혹시 부모님은 뭐 하셔? 좀 물는 거예요. 네. 이제 그림 그리 여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런 형편이 안 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다닐 수는 있겠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아닙니다. 가정 형편상 여기 다닐 수는 없습니다. 또 당신이 그러면 내가 무료로 레슨을 할 테니까 그냥 나오거라. 그러니까 알아보신 거잖아요. 예.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거기를 중학교 2학년 때 그 박람재 화실을 이제 그 당시에 대학교 뭐 형님들도 계시고 이러는데 같이 이제 거기서 그림을 그렸죠. 그렇게 이제 발판이 돼가지고 아무튼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유, 네, 알겠습니다. 네. 화선지에다가 붓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시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좀 찢어지기도 하고 맞습니다. 짱짱하지가 않으니까. 네, 어떠세요? 그래요. 아니 저는 원래 서양화를 했어요. 네. 서양화 하셨어요? 예, 서양화를 했었는데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서양화를 했었는데 예. 저희가 그다음 요즘에 학부제인데 그때는 계열별이었어요. 미술 계열. 그래서 서양화를 했지만서도 1, 2학년 과정에서는 한국화, 서양화, 조소를 다 수업을 해요. 그런데 1학년 첫 수업에 한국화 수업을 중에서 사군자를 치는데 화선지 치는데 처음 쳐봤거든요. 그 화선지라는 이 질감도 몰랐고. 근데 그때 딱 하는데 이게 싹 스며들면서 번지고 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너무 매력이 있었어요. 정말 서양화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좋아가지고 관심을 갖게, 흥미를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계속 사군자를 치고 하다가 재미를 느끼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전공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3학년에 대해서 전공을 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화를 할 거냐 서양화를 할 거냐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것으로 세계적인 시장에 나가서 걔네들 거 모방해 가봤자 걔네들 눈에 보이기나 하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면서 네. 그래 우리 것인 한국화를 하자.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전향을 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 과거에는 사실 이제 미술을 접하는 어떤 주변 사람들의 인식은 사실 그렇게 뭐 이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재능을 알아보는 사람들이야 달랐겠지만 뭐 부모님을 포함해서 다른 분들은 이제 미래를 좀 걱정하니까 지금은 좀 미술에 대한 어떤 태도 변화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시선을 좀 봤을 때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렇죠. 네. 많이 달라졌죠. 사실은 그림은 그래서 고급 사치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림은 입고 없고 먹고 사는데 입고 없고 전혀 무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은 배가 불러야 네.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곧 그림이라는 것은 네. 경제적인 여건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생활 수준으로서는 그림이 참 발달하기 힘들었죠. 왜냐하면 또 주거 문화도 한옥이었잖아요. 한옥은 조그마한 공간 속에 그림을 걸어놓기라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주거 환경이나 생활 수준이 예. 우리 그림이 발달하기에는 많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네. 근데 다행히도 1970년대 우리 그림이 우리 나라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주거 문화가 한옥에서 이제 아파트 문화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네, 그러면 이제 공간이 생기고 네. 그림을 걸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서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은 동양화 붐이라는 게 예. 70년대 이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군요. 이게 우리 예. 전통 회화인 동양화를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 오. 동양화 작가들, 우리 은사님 세대들이신데요. 예. 이분들은 당시에 그림이 없어서 못 팔았대요. 아, 그 정도로. 네. 오, 근데 수요가 아무튼 장난 아니었군요. 네, 예. 아주 뭐 그래가지고 우리 은사님 세대들은 경제적인 어떤 그런 네. 부를 네. 그 당시에 다 채운 거예요. 그 전에는 아까 말씀대로 그림을 그리면 배고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 저지하고 막 못하게 하고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그림이 돈이 된다고 돈이 된다라는 어떤 그 이제 의식이 이게 전환이 되죠. 이제 사람들 네. 그런 생각이 좀 바뀌게 되죠. 네. 그러면서 그림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미술품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변했다는 것도 저는 뭐 현장에서 확 느끼는 게 그 미술품이 또 재테크 수단이 되기도 하잖아요. 최근 미술품을 주식처럼 쉽게 그 지분을 나누고 거래하는 그 세계 최초 미술품 지분 거래소 아트스탁의 전북권 선정 작가로 이렇게 꼽히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아트스탁을 좀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아트스탁은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떤 배경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 아트스탁의 개념이 뭐냐면은 이 작품 하나를 조각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조각이라는 게 1SQ, 1스퀘어. 네. 그러니까 1평방 센티미터. 아주 조그만하죠. 조그맣게. 예. 그걸 그게 조각조각 해가지고 네. 그놈을 이제 이 여러 사람이 한 작품을 지분을 나눠서 그 작품을 네.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그 옛날에는 그 한 작품을 온전히 한 개인이 소유를 그렇죠.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소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소장을 하는 건데 이제는 지금 소유의 개념. 소유죠.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예, 그래가지고 이것을 소유하고 나서 네. 주식처럼 네. 사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온라인으로 미술품 지분을 네. 구매하는 이제 장처를 네. 이제 아트스탁 그 회사가 그렇게. 이제 맡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작가 선정에 대해서는 좀 어떤 기준들이 있는 건가요? 예, 제가 매력을 느꼈던 거는 이 작가 선정의 규정이었어요. 예. 말하자면은 이번에 아트스탁 작가로 추천을 하는 조건은 뭐냐면은 그 너무 상업적이고 장식적인 그런 작품과 네.
지금 잘 나가는 블루칩 작가는 제외하자. 네네. 그리고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네. 꿋꿋하게 일관된 작품 세계를 구축한 진정성 있는 작가. 그리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면서 작품성이 높은 작가. 그런 작가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예술성에만 예. 집중해서. 그러니까 그 작품이 투자적인 가치가 있는 작품. 그냥 네네. 장식적으로 걸어놓은 뭐 이런 게 아니고 예.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정말 이 작품은 그렇구나. 작품성 인정받는 작품이었으면 네. 좋겠다. 네. 그리고 거기에 또 그렇게 작품 생활 작가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최소한 작품 100점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있죠. 그래가지고서 네. 가능한 한 큰 작품으로 100점이 소장돼 있는 사람. 그래서 처음에 이 조건은 뭐였냐면요. 100점을 다 상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1차 50점, 2차 50점 해가지고 100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제한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나름 좋은 작가들도 있었는데 네. 또 몇 사람 있었는데 그 조건에 안 맞아가 안타깝게 조금 이번에 같이 못한 작가들도 있어서 네. 그게 네네. 좀 아쉬움이 남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그러면 이러한 문화들이 그 한국의 미술 환경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작가님께서는? 그렇죠. 저는 이 유통 구조, 이 사업이 예. 잘 정착이 된다면은 우리 먼저 이번에 선정된 작가들부터 우선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 이제 헤어날 수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네네.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는 중요하죠. 그런 여건이 되어질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예. 우리 미술이 뭐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미술이 어찌 보면은 좀 저평가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 네.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되고 세계적으로 공개가 되고 하면은 물론 이런 시스템이 누구나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네. 아마도 세계인의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작가도 틀림없이 여기에서 배출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도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작가님께서는 또 스타일이 있어요. 우산을 좀 소재로 한 작품들이 더러 보입니다. 예,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더러 보이는 게 아니고요. 예. 제 닉네임이 우산 작가입니다. 항상 있죠. 예. 표현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항상. 네. 근자에는. 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1989년에 예. 한국 미술 평론가상을 받아요. 우산 작업을 통해서 그때 개인전 했던 것을 통해서 큰 상이었죠. 그 상을 통해서 이제 상을 받으니까 매스컴이 굉장히 많이 이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인터뷰하고 뭐 막 하고 했는데 아니 그 당시에 자연스럽게 우산 작가라는 닉네임이 뜨게 돼요. 이 우산을 내가 택하게 된 것은 내가 비를 좋아해서 우산을 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우산에 그냥 이게 비를 막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고 저는 하나의 생명체로 둔갑을 시켜요. 이 우산을. 그래서 이 우산이 펼쳐져 있을 때는 살아있음을 상징하고 접혀져 있을 때는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체인 우산이 어느 대상에 가서 이렇게 굴절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형상이 달라지죠. 이게 때로는 사과가 되기도 하고 나무에 매달려서 꽃이 되기도 하고 잎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어떤 존재로 등장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형상으로 이제 우산이 이제 생명체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우산을 가지고 상을 받게 되는데 우산 작가는 그때 나이가 제가 33살이었어요. 네. 이런 나이 우산 작가는 닉네임을 받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상 받고. 그러면 저는 그 당시에도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작가는 안일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상을 받아서 인정받았다고 내가 우산에 너무 매몰르다 보면 다른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구나. 그럴 수 있겠군요. 그래서 굉장히 그 경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고민을 많이 했다가 안 되겠다. 접어야겠다. 상 받고 바로 접었어요.
그게 미친 것이죠. 왜냐하면 상판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냥 그것만 쭉 해도 가면 되는데 예. 굳이 어렵게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완전 우산을 접어놓고 자연을 소재로 이제 작업을 이루어요. 네. 자연의 노래, 자연의 숨결, 낙영, 뭐 황무지 이렇게 해서 쭉 자연 소재를 작업을 하는데 저는 나도 작품을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해요. 예. 근데 절대 평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늘 그때 그 우산.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15년을. 그래가지고 예. 나중에는 이제 50대 바라보면서 예. 그래 우산을 다시 내가 끄집어 드려야겠다 하는 상황이 왔었는데 저기 분당의 삼성플라자에서 2004년도에 기획 초대전 이제 하자고 예. 제의가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 다시 찾은 우산전이라는 타이틀로 네. 우산 작업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재개를 하게 된 거고요. 예. 그러면은 그 15년 동안의 어떤 그 이제 우산이 아닌 다른 자연, 작품을 했을 때가 슬럼프인 건가요? 아니면 슬럼프가 맞습니다. 그때가 슬럼프였던 거예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연을 소재로 해서 정말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하고 나름 그 의미 부여를 해서 작업을 이뤘는데 네. 이미 우산이라는 게 너무 각인이 됐어요. 일반인들에게 다. 거기서. 그러니까 다 예. 그 작품 절대 평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우산, 예. 그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알겠습니다. 작가님, 저희가 그 작품을 보면 어떤 그 작품만 보고 그 그림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가의 내면을 또 보기도 하잖아요. 그 작품 속에 담겨 있는 철학, 의식 네네. 이런 것들을 또 이게 그 작품 안에서 또 사람들이 의미를 찾고 있는데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작가님이 생각하는 이 작가의 덕목 이런 것들은 뭐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작가라고 한다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뭐 안일주의를 제일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뭐또 작품이 평가받았다고 네네. 거기에 빠져서 네. 고민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실험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그냥 슬슬슬슬 우러먹으려고 하는 네. 그런 경계를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절대 경계를 해야 되고 네. 정말 작가라고 한다면은 늘 새로움을 향해서 정말 자기만의 세계를 추구해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어떤 실험 정신과 도전 정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 작가의 덕목은 용기와 도전이다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압축을 예. 하시는 거군요. 네네. 네. 그렇게 이제 예술 활동을 쭉 하시다가 다시 또 고향에 오셨습니다. 네네. 고향에 오셔서 이제 학생들을 또 열심히 가르치는 역할을 또 하고 계신데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던 건가요? 어떤가요? 어차피 학교에는 여기 이제 학교는 전북대학교 지금 33년을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활동이 중앙이 여러 활동하기에 유리해서 중앙에 주로 활동을 많이 네네.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정년을 앞두고 정착지를 이제 좀 고민하게 됐어요. 고향으로 올 것인가 아니면은 서울 군교에 자리를 할 것인가. 근데 제가 고향으로 오게 된 올 수 있도록 결정적인 그 영향을 주신 분은 제 은사님이신 남천 송수남 선생님이 계세요. 네네. 이분이 전주 분이신데 홍익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셨고 그래서 서울에서만 한 50년 이상을 떠나서 사셨는데도 나중에 나이 드시고 이제 나이 드시고 좀 하니까 저를 뵐 때마다 기소본능이란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고향을 향하는 그 마음을 네. 자주 전달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당신도 이 고향 흑석굴에다가 터를 만들어서 기양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오셔서 한 3년 만에 급성 폐렴으로 결혼 이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 그 은사님의 애틋한 고향을 향한 그 마음이 저를 이 고향에 정착하게 한 아주 결정적인 그렇군요. 요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작가님도 우리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미술에 눈을 뜨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또 반대 입장이 되셨어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인재를 또 양성시키는 역할을 또 해오시는데 그렇다면 작가님의 교육과는 또 무엇일까? 이것도 궁금하네요. 예, 그렇죠. 이제 학교에 재직을 한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예. 이
이 교육에 대해서 많은 이제 생각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 예술 교육은 일반 교육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네. 그런 어떤 역할을 하지만은 이 예술 교육, 특히 창작 교육은 지식 전달자가 아닙니다. 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그 예술을, 그 새로움을 향한 창작의 고민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예. 네. 같이 하고 먼저 앞서서 작업을 해간 선배 작가로서 그 이제 한저 시출내기 신진 작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학생들을 그 작가들과 고민을 서로 정말 진솔한 고민을 서로 논하고 그러면서 그 어린 작가가 그 어떤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예술교육 선생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교육관을 또 갖고 계시는군요. 네. 어떤 활동들을 또 지역 안에서 또 소화하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제가 여기 전주에서 멀지 않는 완주군 동상에다가 예. 어떤 문화예술 공간 하나 만들었어요. 오, 네. 근데 제가 그곳을 택한 것은 공기 좋고 풍광 좋은 데서 조그마한 작업실 하나 만들어 놓고 네. 내 노후에 작업 활동을 거기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를 원래 택하게 됐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좀 전국 8대 5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하고는 완전히 멀어져 있고 그렇겠죠. 완전히 거기가 예. 불모지고 네.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내가 뭔 역할이 여기 와서 역할이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네. 하게 됐고 네. 지금 말하자면은 제가 이 그림을 그려서 저는 그래도 이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아서 먹고 살았잖아요. 선생이라는 자리를 남들은 다 할 수 없는 네. 그러면서 혜택을 받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좀 이제는 베풀어야겠다.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제 그런 마음에서 그 레지던시 전북 도문화관광재단 지원으로 예. 레지던시 사업을 레지던시 사업을 따서. 진행을 하면서 네. 지금 4년 동안 그 많은 젊은 작가들을 거기 입주 작가를 배출했어요. 그렇군요. 거기는 또 인기가 좋아가지고 네. 외국 작가들이 많이 왔어요. 코로나 전에는 네. 한 2년 안에 한 8개국에서 왔다 갔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 도내 작가가 5명, 도예 작가가 12명, 한 25명 정도가 거기에 배출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작가들은 지금 아주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지역, 어차피 제가 그 지역을 해서 뭔가 역할을 찾아야 돼서 그 시골에 그 지역 어르신들 추상화를 제작을 해서 드리고 정말요? 예.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민화, 무료 강좌를 그 진행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시기를 정해서 그리고 수료증을 수여하고 나중에 그 결과물을 또 전시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예. 결국은 그 지역을 알리는 거거든요. 사진이나 그제 명물들 작품으로 아니면 사진으로 이제 뭐 전시를 하거나 홍보를 해서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유일하게 조동상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거기 지역 그 산골 어린이들은 문화혜택을 전혀 못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술 그림 지도를 입주 작가를 통해서 그림 지도를 하고 그 결과물을 또 우리 미술관에서 전시를 해요. 그러니까 동상 어린이 네. 그림 잔치라고 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위해서 어차피 제가 거기서 뭔 역할을 이제 네.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제가 가지고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전히 이제 개인적인 어떤 공간으로만 활용하려고 했다가 이제 지역민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또 활동을 보이시니까 지역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작가님. 네. 앞으로 우리 작가님의 그 또 소망은 무엇이고 또 바람은 또 무엇이고 목표는 또 무엇일지를 들으면서 오늘 대담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어차피 제가 올 이제 8월이면은 학교를 떠나는데요. 그렇군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하고 이 문화 예술의 향기를 널리 전파하는데 그 제 나름대로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얘기를 들으니까요, 테크 쪽으로도 굉장히 밝으시고 또 지역과 함께하는 또 이 활동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이 지역의 미술을 넘어서 한국의 어떤 미술의 역사가 좀 더 진보적으로 바뀌겠다, 더 많이 확대되고 변화하는 또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역할 많이 또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